오늘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8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입니다. 부상자는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고인지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요새 이런 사고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사실은 좀 겁도 납니다. 예. 자,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4부에 걸쳐서 여러분을 만나뵐 코너 바로 여의도 청년 정치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근데 진짜 요새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네. 저 사실 흡연자거든요. 근데 그때 그날 그 참사 있었던 날 이 담배 피우다가 이 당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인도에 서 있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정말 이거 그리고 오늘 또 이 사고 나는 거 보면 이거 어디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예.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데 뭐 우리가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좀 즐거운 얘기도 할 때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이 문제도 이 정치권 문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우울은 한데 그렇죠. 지금 100만 명이 나와서 102만 명 우리 박 PD님 102만 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청원 이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 명을 지금 넘어섰다. 자, 먼저 이승환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탄핵을 요청한 그 사유가 한 7가지가 되는데 뭐 외교 문제 있고 무슨 의혹 있고 이런 부분들이 쫙 나열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그 김진표 의장하고 대화 내용 나간 다음에 확 늘어나면서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더 가열 증세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민의 자체는 좀 그래도 좀 아프게 받아들이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국회에 탄핵 입법 청원이 들어와서 10만 명이 그냥 찾고 국회가 아니라 국회도 들어갔고 대통령 청와대 예. 국민청원 게시판. 네네. 예. 그때도 이제 법사위로 회부됐었고 청와대에서도 한 146만 이 정도가 차가지고 148만 네네 그 정도 차가지고 답변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부분이 이제 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지적은 뼈 아프게 받아들이되 너무 양당에서 이게 크게 유의미하게 막 이렇게 이러니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46만 9,023명이었습니다. 네. 당시.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께서 거부권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거부권이 102만 번 행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이거를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일각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정도 숫자가 단시간 안에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민의가 어느 정도 한 곳으로 모여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그 방향 자체가 윤 대통령을 향한 반대 비판, 분노 이런 것들이 응집돼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시죠. 나경원 의원이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서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개딸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환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가 이렇게 100만이 넘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뼈 아프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146만이 탄핵 청원 들어간 거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굉장히 큰 비난을 했었는데 이러한 여론 자체도 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게 뭐 특정 세력이 조작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다. 근데 그 숫자 저도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가서 로그인 안 하고 동의만 누르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로그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로그인하고 실명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청와대 청원이나 지금 국회 청원이나 다 같은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그때는 격하는 이중으로 거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한번 예를 들면 네이버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두고.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걸로. 네, 그렇게 격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뭐 정신 승리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사태를 좀 크게 보지 않으려는 뭐 눈물 나는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음모론 제기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이 뭐 특정 세력을 동원해서 마치 대통령이 탄핵 청원을 부추기고 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는 부분도 분명 있는 거고 물론 뭐 그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다 무조건 민주당 그거는 지지층이다, 아니죠. 팬덤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냐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이제 대표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축소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냐면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숫자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지율이 안 나오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의 일부만 해도 사실 이 숫자는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과 대통령이 중도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대통령을 중간에서 이 내려와야 된다, 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정치적 능동성이 없으면 사실 그게 좀 힘든 상황이고, 지지하지 않는 거는 간단하죠. 뭐 하여간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은 지금 지도부는 굉장히 신중해요.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103만 명이라고, 만 명이 네. 또 늘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왜 잠잠할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잠잠한 예, 이유. 예. 지금은 일단 꺼냈을 카드가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즉각적으로 꺼냈어야 되는가. 검사 탄핵도 있고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있고,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꺼냈어야 하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략적 고심을 하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 문재인 대통령 이 탄핵 청원 들어왔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되게 의연해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회 권력 자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때도 그랬으니까 우리 때도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좀 뼈아픈 지점으로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좀 다르지 않냐. 그 정치적 능동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좀 짚고 싶은 게,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은 게 내려와야 된다, 끌어내리자라고 진짜 행동에 옮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그 탄핵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내려오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싫다 또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도 좀 봐야 된다. 진짜 싫다.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지금 분석해 보면 윤 대통령을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걸 소위 말해 전문 용어로 비호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법사위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이제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상임위에다 대고 우리가 뭐라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얘기는 했어요. 이 원내대변인 강유정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사위 청원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 그리고 이 심사 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청문회 등의 절차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 민의를 좀 받는 모양새, 정치적인 장치를 뭐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청원 숫자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보수층은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집할 수도 있지만 결집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네. 대통령 지지율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보수 정권이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위기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감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뭐 비호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뭐 탄핵의 능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호감은 절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는 헌법과 아니죠. 네, 법률에 사유가 될 수 위법한 사항에 예. 된 거고 그리고 국민 여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 자체가 정책과 정부 방향에 척도는 그 지향점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최상병 특검 63% 국민 찬성인데 왜 안 하냐라고 하는데요. 그 전주에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1000명을 직접 조사해서 나온 자료 보면은 국민의 66%가 지금 핵무장 하자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핵무장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여기에 같이 편승해서 야, 이 정도 되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이란 단어는 어마무시한 단어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다시 나오면 안 되는 단어인데 그럼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고 앞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 전통 지지층과 이런 부분의 결집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집에 그냥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감정적인 결집과 함께 그렇다면 이성적인 결집. 왜?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비판받는가라고 하면은 물론 개선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도 보이겠지만은 이게 민주당의 선동성 정치에 영향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아하.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전당대회 흥행하고 있는데 그 흥행의 요소로는 더 합쳐지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특별히 유불리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치는 사회과학이고 이걸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표현해서 예. 뭐 진화생물학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 양자역학 같아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계기로 뭔가의 다른 사건이 연결되는 거 보면 이거는 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임 같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양자역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소리를 해도 도저히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아, 그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국정 운영의 동력과는 확실히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전통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심리는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박근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제2의 박근혜를 탄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 후보에게 그 다른 당권 주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당대표가 되면 뭐 보수 정권이 무너질 거다. 정말 그런 심리를 가져가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위기감은 아닐 것이다. 네, 그런 것도 있고 플러스 한동훈 그 후보를 향해서 사실 지금 다른 당권 주자들이 십자포화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으로 뭐 가겠다라는 민주당의 빌드업에 장단 맞춰줄 거다 이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지층들의 심리를 제가 못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는 게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거의 지금 여야의 당대표를 거의 미니 대선급으로 그 유권자들은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아하. 전투력을 낮게 아하. 평가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물론 뭐 누구는 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에 맞서서 잘 싸워줄 수 있는 아하. 전투력 있는 인사 그리고 체급도 그 정도 되는 인사를 아마 유권자들은 원할 텐데 지금 다른 3명의 당권 후보분들은 한동훈 장관이 그 대통령과 사이 안 좋다 이것만 너무 부각하느라 그 잘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별로 그 공격들이 효과가 없다. 저는 아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이나 네, 이런 별로 거. 그 효과가 별로 없죠. 네. 배신자 프레임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서울대 통일연구소는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는 한국갤럽의 의뢰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이게 작년 거 이건 22년 거군요. 제가 다시 좀 찾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이게 우리 이런 거 일이죠.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배신자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앞에서 얘기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울 이미지, 잘 싸울 사람 이건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우면서 대통령과 싸우지 않을 사람.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잘 싸울 것 같은데 후자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후자는 잘 알겠는데 전자는 이미 한 번 진 전적이 있어.
이게 있고 나경원 대표도 양쪽에서 전자를 과연 잘할까? 그 후자는 과연 잘할까라고 하는 반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그 배신자 프레임 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예.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관위 회의에서도 윤리위원장하고 또 선관위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전대가 흥행하고 있는 거는 좋으나 우리가 당내 이렇게 분열이 될 만한 것들은 좀 이렇게 자제시켜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그 공동 이제 이 후보자들 함께 해가지고 선언식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저희가 후보 등록하고 전당대회 치는 데까지 불과 30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저희 천목회 가 이제 주최로 하려고 했는데 원내당협위원장 협의회가 다 같이 함께 하기로 해서 후보자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서 한 사람당 1시간씩 다대 1 압박 프레스 토론을 면접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재밌겠다. 그거 중계 안 해줘요 그거? 중계합니다. 방송에서 다 유튜브로? 유튜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 주제도 없어요. 그냥 앉아 계셔라. 우리가 원내당협위원장들 100여 명이 무슨 질문할지 모르겠지만은 증문즉답하셔라 라고 해서 1시간 단위로 다 합니다. 이게 토요일에 시작되고 다음 주부터 뭐가 있냐면 무려 7번의 방송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그 연설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시작돼서 그 안에서 연설회와 토론회에 매몰되기 전에 뭔가에 다 이슈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도 잡고 뭐도 잡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흥행도 중요하지만은 전당대회 끝난 후에 당이 분열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 해나가자 하는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겠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쨌든 결합해서 뭐 대선도 치러야 될 거고 하니까 이게 거의 뭐 대선급으로 가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 남으면 나중에 뭐 분열될 수 있다. 뭐 이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아까 배신자 프레임이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한 그런 그 한동훈 전 장관의 전투력에 대한 기대감과 뭐 어느 정도의 인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 또 하나의 변수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그 낮은 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 아주 견고한 지지를 가져가고 있다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여당의 대표 후보는 분명 마이너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지는 태양 처럼 느껴지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우린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하고 보수 정권이 또 탄생해야 되는데 떠오를 수 있는 태양이 누굴까? 를 바라보는 거겠죠. 지는 태양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 이 현실적인 판단을 분명 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솔직한 얘기를 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 배신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배신했느냐라고 하는 프레임 할 때. 근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째 마지막 지역의 맹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상징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두 군데에서 다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사실은 먹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뚜렷한 지역 기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고. 없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사실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 현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해도 저는 그게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배신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한 번 국민들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히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뽑았을 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투표를 했을 때는 분명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고 그게 과거에 뭔가 그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과거 검사의 모습에 높은 평가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일들을 보면 뭐 정책 실패는 뒤로 하더라도 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들 아니면 김건희 여사 논란을 깔끔하게 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감싸는 모습들을 보였다거나 뭐 굉장히 안보
아니면 보훈 이슈 그리고 이런 군인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중요하는 전통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사실 퇴해병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취하는 그 입장이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찾았어요. 우리 박지혜 PD가 찾았습니다. 이 통일연구원이 지난 27일 2024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핵무장 찬성이 66%였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3.1%포인트인 조사입니다. 이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3부는 여기까지 하고 4부에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3부와 4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코너죠. 여의도 청년 정치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3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뉴스 중에 이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했다는 사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방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 택시 운전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3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좀 크게 다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근데 이 배신자 프레임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럼요. 은근히 꽁하네.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껴지는 게 아까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 때 얘기하셔서 생각난 게 그때는 배신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는 정책적 대립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내가 배신당했습니다. 한동훈에게 배신당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어제 운영위에 출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가 배신당한 주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대립이 일어나서 온 국민이 알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밥 먹으러 오라 그랬는데 못 간다는 것밖에 없죠 지금. 물론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도 지금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4명 발의했어요 민주당이. 네. 좀 너무 자주 아니에요? 막 여태까지 2번인가 3번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난번에 안동환, 손중성,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러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 검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해왔었고 그리고 사유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에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검사들의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감찰을 하거나 직무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아예 옷을 벗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적고 결국 검찰 내부의 문제가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을 통해 저희가 브레이크 걸 부분들은 브레이크를 건다 이런 것이죠. 민주당이 자충수 제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봤던 검찰의 모습은 그들만의 세상, 엘리트 집단, 최고 권력 집단, 대통령을 만들어낸 집단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저 엘리트 집단, 저 최고 권력 집단이 그 위에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었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하신 강백신 검사 위법 압수수색했다. 이게 탄핵 사유고 김영철 검사 국정농단 장시호 사건 내 회유했다. 그리고 어미준 검사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그리고 박상용 검사 이화영 수입한 회유 이 중에서 제대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이화영 수입한 회유 본인이 나중에 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어미준 검사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대심 판결까지 나서 만기 복역하셨잖아요. 김영철 역시 마찬가지로 장시호
정치호도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들의 모든 공통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검사 탄핵할 정도로 자신 있으면 두 가지만 약속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주민소환제 받아들이면 저는 이 진정성 국민소환제 받아들이면은 저는 믿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확신 없이 이렇게 검사에 대한 탄핵을 남발한다면 어느 국민 그 누구라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거다라고 안 느낄 뿐이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만약에 탄핵을 남발하고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판단, 헌재의 판단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그것도 민주당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뭐 여러 진술도 있고 뭐 여러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밝혀보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 탄핵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 뭐 방탄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4명 중에 3명이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 검사들이 뭐 이 탄핵 절차에 돌입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수사 혹은 재판이 멈추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일단 직무정지가 되죠. 그렇죠. 직무정지가 된다고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그 재판이나 수사가 영영 멈추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 뭐 여당 측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이 검사들이 직무정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아예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굴러갈 일들은 다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볼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이제 당권 주자죠. 근데 한 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의식해서 판사 탄핵을 빌드업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충분하죠. 충분하죠. 여기서 특히 한명숙 전 의원의 그 모해 위증 사건은 최종 결심까지 다 난 거고 복역까지 다 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판사 탄핵 간복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말 진심 어리게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은 불체포 특권 제발 포기하고 국민소환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직 뭐 하겠다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예단해서 소설 쓰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저희가 지금 뭐 판사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도 아닌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옛날에는요. 우리 그 탄핵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요새는 우리 그 탄핵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럼. 누구 탄핵을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윤 대통령 그 경제정책회의인가요? 여기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25만 원 민생지원금 주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왜 25만 원을 주냐? 뭐 10억 줄 수도 있고 100원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줄 거면 1억 주고 2억 주고 하지 왜 25만 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국회를 장악하면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근데 그 다음은 그렇다면 나의 성과가 뭐가 있느냐로 봤을 때 그 성과를 보여줄 게 없어요. 그 전에 뭐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유일하게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먼저 줬고 그리고 이제 뭐 남양주 의정부 요기의 계곡에 이제 불법 철거를 하고 그런 성과도 몇 개 있는데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굉장히 조급하게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빚내서 돈 풀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가 이런 포퓰리즘 자체에 언제까지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가 그때 하면서 이거 13조에서 18조밖에 안 된다 이것만 풀면은 경기가 살아난다. 이것만 하면 다시 식당 경기 살아나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정부 여당에서는 정말 필요한 건 먼저 지원하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선거 마지막까지 가고 영수회담하고는 전체에 다 25만 원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뭐 비용에서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물러나는 모양새 하다가 결국은 법안으로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전 국민 25만 원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극한의 정책적 욕심에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우리의 그런 새로운 어떤 경기부양책을 만들어내겠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단면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대통령께서 속이 좁고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대선 국면에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저는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이시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정책들 제안 정책들을 돌려가기 하시지 말고 정부의 안을 가져와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생 어렵다, 물가 오른다 이런 기사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는 안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최근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결국 강조하는 건 다 부자 감세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뭐 상속세 얘기하고 뭐 법인세 뭐 아니면 뭐 종부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책들이 뭐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정책 비판하고 돌려가기 하고 어떻게든 평가절하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 보기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부의 안을 가져와라.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 대표가 제안한 25만 원 이 민생지원금을 뛰어넘을 만한 정부의 대표 메뉴가 없으니까 이 대표 정책을 비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더 좋은 안이 있고 정말 국민들의 호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내놓으면 굳이 이재명 대표의 이 정책을 비판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본인들 안이 자신이 있다면. 저는 그 안이 없고 지금 정책의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밖에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책의 대결이 아니고 일단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이 아닌 것에 대한 징계죠. 근데 그게 대선 국면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대선이 아니니까 그렇지. 대선이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를 풀 수 있는 정부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아니니까 이거를 법안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정부 예산권에 대한 그 우회적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돈 주는 게 뭐가 나쁘냐 생각하면은 우리가 현대 한 세대 20년 30년 안에 들어서 몰락한 나라들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나라들 보면 첫 번째 포퓰리즘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핑크벨트로 해가지고 좌파 집권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만들어냈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남미의 유수 같은 나라들을 몰락하게 만드는 핵심이었는데 우린 지금 이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심지어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유전이라도 나오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없는데 정말로 기술과 어떤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내수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돈 푸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인가?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죠. 아니 근데 포퓰리즘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그 포퓰리즘 정치를 합니까? 뭐 법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예산 편성권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정책을 비판하는 수밖에 못 낸다라는 건 굉장히 하수라는 뜻이고요. 저 같으면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울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정책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게 집권한 사람의 태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앞서도 제가 대선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가 대선이면 서로의 정책을 겨루고 토론하는 그 검증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행정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신데 왜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게 야당 대표의 민생지원금 제한 정책을 비판하냐는 말입니다. 정부의 안을 가져오세요. 대통령의 답을 가져오세요. 민생 경제 어렵다라고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그 절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제안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시간에 대통령의 대표 정책을 가져오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딱 40초씩 좀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 혼자 계속 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가진 장점의 플러스 장점과 이재명이 가지지 못한 장점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학생운동, 농민운동 그리고 그 노동운동 할 때 이분은 그나마 가장 힘들고 알아주지 않는 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기초 풀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군수, 지사, 장관, 국회의원 모든 걸 다 하신 분이잖아요. 네. 심지어 거기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자랑인 영남 출신이잖아요. 예.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어대명을 확정하기 위한 뭐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나름의 의미 있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분만 대표 후보로 나오는 것보단 한 분 더 나오시는 게 좋죠. 아니 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있어 보여요. 박지원 전 의원, 아니 박지원 의원께서는 네네. 나오지 전화하셨다 말라고 그러던데. 전화했다. 네. 근데 뭐 그게 정치인이 주위에서 나오지 말란다고 출마 결심했다가 접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본인이 출마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정도의 의지를 저는 어느 정도 피력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비전이 뭔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당의 입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재명 독주 체제 보여주면 좋겠는데 정치 발전을 위해선 나오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야, 이러니까 청년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